이광호는 로비 기둥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헌신을 증명하듯 뻣뻣한 남색 양복만이 그의 곁을 지켰죠. 그는 카메라 렌즈 옆 후배들 무리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섰습니다. 딱 한 장의 사진이라도 이 공장의 역사에 자신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진사의 예리한 목소리가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민준 씨, 저분은 명단에 없는데요? 이광호 부장님 맞으신가요? 주변의 시선들이 일제히 이광호에게로 꽂혔습니다. 수십 명 동료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곤란하다는 듯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정규직 분들 공식 기록 사진이라서요. 명단에 없으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광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외주직이라는 두 글자만이 그의 혀끝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수백 개의 켜진 전등 아래에서 자신이 꺼진 존재임을 깨달았죠. 뒤돌아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물기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단에 없다. 그 말은 곧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불빛을 누가 다시 살려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광호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으니 제 인생의 30년이 넘는 시간을 공장 전기 설비 관리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거대한 철골 공장 건물 아래 꺼진 불을 다시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사이 아주 작은 고장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그 부분에 다시 환한 빛을 불어넣는 것이 제 일이자 존재의 가치였죠. 작은 스파크 소리 뒤에 환하게 밝아지는 공장 내부를 볼 때면 저는 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좋았습니다. 저의 아내 정숙 씨는 59살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제가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면 늘 묵묵하게 저녁을 차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밥상머리에서 길게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환한 전등 아래서 저는 정숙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정숙 씨는 제 손에 밴 기름때를 바라보았죠. 오랜 세월을 함께했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묵묵한 일상이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저는 정년퇴직을 합니다. 회사가 제게 통보한 정년이라는 단어는 참 건조합니다. 제가 이 공장에서 켜고 끈 수많은 불빛의 따뜻함과 달리 제 퇴직은 스위치를 내리듯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3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부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진 후 저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불리게 될까요? 저의 손은 여전히 튼튼하고 현장 경험만 30년이 넘습니다. 저는 복잡한 설비 문제도 눈으로 훑어보면 어디가 고장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제 저에게 이 부장님이라고 불러주지 않겠죠. 그저 이광호 씨 혹은 정기 아저씨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평생 이룬 노동의 가치가 직함과 함께 소멸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제 불안감을 눈치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혼자 잘할 사람이에요. 기술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에는 저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대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작은 간판이라도 달고 싶었습니다. 이광호 전기수리 같은 간판을 달고 동네에 꺼진 전등이나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주면서 살고 싶었죠. 저에게는 그 일이 곧 저의 존재를 다시 증명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퇴직 만찬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품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후배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찬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직 만찬 실무를 맡은 시설부 막내 민준 씨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 이번 만찬 우리 부서 사람들도 많이 가죠? 제가 묻자 민준 씨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이광우 부장님이요? 이번 만찬은 본사 정규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만 참석 명단에 올렸어요. 부장님은 외주 파견직이라 명단에 따로 없거든요. 민준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스템의 사실을 전달하는 사무적인 목소리였죠. 그러나 그 한마디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지켜온 가치를 단번에 부숴버렸습니다. 제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이 공장에 켜놓은 모든 불빛이 무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터벅터벅 정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숙 씨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정숙 씨는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쓰던 오래된 만능 스패너와 릴레이 테스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깨끗하게 세탁하고 가죽을 닦아놓은 낡은 공구 가방이었죠. 당신 퇴직 선물이에요. 이제 당신 거 마음대로 고치고 만져요. 저는 그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쇠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제 30년 인생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외주직이라는 차가운 단어와 퇴직 만찬에서 소외되었다는 모멸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제 직함도 소속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낡은 공구 가방과 아직 살아있는 제 손끝의 가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 공구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의 끝에 찾아온 불안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 작은 공구 가방이 저에게 어떤 단서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퇴직 만찬 명단에서 자신이 제외된 이후 이광호는 며칠 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스템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외주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30년. 노동의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서 퇴직식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규직 퇴직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작별의 시간이었죠. 이광호는 초대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공장 시설을 향한 마지막 경의이자 그와 함께 땀 흘렸던 후배들을 향한 마음의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년퇴직 만찬을 위해 아내가 정성껏 다림질해준 짙은 남색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풀먹인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소 거친 작업복 속에 가려져 있던 중후한 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떠들썩한 분위기였습니다. 퇴직자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광호는 그들의 밝은 모습 속에서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장 구석진 기둥 뒤편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곳이라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멀리서나마 후배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사진사가 도착했습니다. 시설부의 몇몇 후배들이 정규직 퇴직자들을 둘러싸고 단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들 이쪽 보세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후배들이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모여섰고 카메라 셔터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퇴직자분들 웃으세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고 모두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광호는 그 순간 용기를 내어 사진을 찍는 무리의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딱 한 장이라도 이 공장의 역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죠. 그때 사진사가 이광호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사진사는 카메라를 내리고는 주변 실무를 맡은 민준 씨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분은 명단에 없는데요? 이광호 부장님 맞으신가요? 민준 씨는 사진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광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난감했지만 여전히 사무적이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진은 정규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공식 기록 사진이라서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광호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려 했던 후배들은 일제히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신은 왜 여기에 왔느냐는 곤혹스러움과 외주직 주제에 감이라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광호는 그 시선들 앞에서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는 다시 한번 그를 밀어내듯 말했습니다. 이광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그가 켜고 지켜왔던 수많은 불빛들, 그가 이룬 노동의 가치들이 단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참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몸을 돌려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진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 회사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밖은 눈부시게 환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남색 양복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이광호의 마음은 한겨울의 냉기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일했던 공장 건물을 쳐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은 변함없이 묵직하게 서 있었고 수백 개의 창문은 그가 설치한 전등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불들을 다 켰는데. 이광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불빛들은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설계하여 불을 켠 커다란 상자 속에 혼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절망은 이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 진정한 원인을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비로소 현실의 문제로 향했습니다. 퇴직금 문제나 노후 자금 같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이 시스템의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공장 외벽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홀로 남겨진 이광호의 모습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깊은 고독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퇴직식 날 회사 로비에서 겪었던 그 모멸감은
이광호의 가슴에 차가운 멍울로 남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뒤돌아섰지만 그가 쳐다보던 후배들의 시선과 명단에 없다는 민준 씨의 말은 뼛속까지 시린 상처가 되었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무작정 비오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마저 그의 절망을 아는 듯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전철역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빗방울이 가늘게 내리는 벤치에서 그는 소매 끝으로 손목을 덮고 있던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그가 입사 10주년 때 정숙 씨에게 받은 퇴직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계의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버린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30년 시간 역시 회사라는 시스템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의 시간은 멈춘 걸까? 그는 시계를 흔들어 보았지만 시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이제 사회는 그를 고장난 부품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광호는 그 자리에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늦은 저녁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숙 씨가 그를 맞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의 젖은 어깨를 보고는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당신 퇴직식 잘 마쳤어요? 얼굴이 왜 이리 흑빛이에요? 이광호는 퇴직식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괜찮다고 말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털었습니다. 정숙 씨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그만두면 좀 쉬어야죠. 지난 30년 주말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요. 정숙 씨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광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쉬면 사라질 것 같아. 이광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쉬는 순간 그가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고 완전히 잊힐 것 같았습니다. 마치 꺼진 전등처럼 아무도 그를 다시 켜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이광호는 밤새 전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선물해준 낡은 공구 가방에서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가 매일의 업무를 기록했던 노트였습니다. 다이어리 속에는 수많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층 설비팀, 조명 교체 완료, 비동 라인 3번 모터, 릴레이 교체, 휴일 긴급 출동, 누전 확인 및 조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가 새벽에도 땀을 흘리며 공장의 불빛을 지켜왔던 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메모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던 이광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그가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꼈던 공장 전체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냈었죠. 그런데 다이어리 아래쪽에는 붉은색 펜으로 쓴 짧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이광호 외일인.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김민준 당시 대리. 그는 그 문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현장에서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몸으로 부딪혔지만 최종적인 공로는 당시 젊은 대리였던 민준 씨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지금의 민준 씨는 그를 외주직이라며 퇴직식에서 밀어냈습니다. 이광호는 무력감과 함께 다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는 다이어리를 덮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이 단 한 장의 사진과 다이어리 한 줄에서 삭제되는 이 부조리함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이용당했던 것이었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노동의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가치를 도난당하고 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모멸감의 절정에서 이광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울분에 잠겨 축 늘어졌던 몸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광호는 다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공구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변했죠. 아무도 나를 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켜야지. 내가 나를 증명해야죠. 이광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멈춘 시계 대신 그의 손기술이 담긴 낡은 스패너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절망의 바닥에서 그는 비로소 다시 일어서겠다는 즉각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그를 무시한 세상과 그 시스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광호는 낡은 다이어리를 덮고 심호흡했습니다. 모욕감과 분노는 이제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지만 문득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는 막막함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그러나 선명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공장에 정전이 났던 어느 여름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웠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공장 전체가 캄캄해졌죠.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추고 거대한 기계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정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설비의 가장 중요한 고압선 라인에 문제가 생겼고 전문가들은 쉽게 손대기를 망설였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모두가 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 때 이광호는 조용히 안전모를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압선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직한 고압선 케이블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봐왔습니다. 끊어진 곳은 여기입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손기술에만 의지하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땀과 빗물이 뒤섞여 온몸을 적시는 와중에 이광호는 숨을 참고 정확하게 끊어진 회로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치지직. 잠시 후 굉음과 함께 공장 전체에 다시 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전등이 일제히 켜졌고 멈췄던 기계들이 다시 웅장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공장은 순식간에 환한 생명을 되찾았죠. 그날 사장님이 달려와 이광호의 거친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은 흥분과 감사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부장, 당신이 바로 우리 회사의 등불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회사의 등불. 이광호는 그 칭찬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영광과 책임감이 그를 30년 동안 버티게 한 힘이었죠. 그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그날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등불이라고 불렸던 그는 이제 퇴직식 명단에 이름 한 줄 올리지 못하는 외주직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를 영웅시했던 사장의 목소리도 자신을 찬양했던 후배들의 눈빛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가운 시스템과 모멸감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죠. 이광호는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결국 덧없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헌신은 기록되지 않고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지워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사람의 노동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자산만을 기억한다는 사실을요.
그는 잠시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내 정숙 씨가 조용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작은 배려와 따뜻함이 이광호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회사의 불은 꺼졌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광호는 정숙 씨의 조용한 지지가 곧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광호는 힘주어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불은 다시 켜면 되지. 내가 내 손으로 켰던 것처럼 내 인생도 다시 켤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희생에서 얻은 교훈, 즉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손끝의 기술과 가족의 믿음뿐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낡은 공구 가방을 메고 자신만의 불을 켜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광호는 낡은 공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밤새 그를 짓눌렀던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스스로 켜는 불빛에 대한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나 시스템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끝만이 그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도구였죠. 그는 동네 상가 골목을 걷다가 낡은 간판 하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김밥집의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이 전등이 반쯤 나가 김밥이라는 글자 중 밥자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판 옆에는 손으로 쓴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죠. 전기 고장, 연락처 없음. 주인은 아마도 복잡한 전기 기술자를 부르기보다 그냥 포기하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이광호는 그 간판 앞에서 마치 30년 전 고압선 앞에 섰던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꺼진 불빛. 바로 이것이 그가 다시 켜야 할 세상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선물해준 낡은 공구 가방과 함께 사다리를 챙겼습니다. 어디 가세요? 벌써 쉬는 건 포기한 거예요? 정숙 씨가 묻자 이광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된 내 일을 찾았어요. 꺼진 불이 보이네요. 그는 다시 김밥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묵직한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맡는 오래된 쇠냄새, 그리고 전선 특유의 퀴퀴한 냄새는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향수였습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간판 내부에 단선된 회로를 찾아냈습니다. 지잉. 손에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김밥집 간판에 꺼져 있던 김자에도 환한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밥자만 보였던 간판은 이제 김밥이라는 두 글자를 완벽하게 밝히며 따뜻한 빛을 토해냈습니다. 김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부장님, 이걸 고쳐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이광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30년간 공장 전체에 불을 켰을 때보다 이 작은 동네 김밥집에 불을 켰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훨씬 컸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대신 그는 김밥집 간판 밑에 벽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그는 붓펜으로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이광호 정기, 작게 고쳐드립니다. 연락처 10-XXXX-XXXX. 그의 이름 석자가 적힌 그의 가치와 존엄을 담은 세상과의 첫 계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정숙 씨는 신기한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김밥집 간판 고쳐준 걸 누가 사진 찍어서
동네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정숙 씨가 보여준 SNS 게시물에는 이광호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뒷모습과 새로 빛을 되찾은 김밥 간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 진짜 다시 일하신대요? 우리 동네 등불이 다시 켜졌네요. 저분 솜씨 진짜거든요. 회사에서는 몰라봐도 동네에서는 알아봐야죠. 수십 개의 이웃들이 댓글을 달며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광호는 그 따뜻한 응원의 물결 속에서 잊었던 공감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서는 외면당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기술과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광호의 휴대폰이 낯선 벨소리를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광호 전기 맞으시죠? 저희 아파트 베란다 등이 자꾸 깜빡거리는데 혹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이광호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낡은 공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삭제되었던 그의 존재가 동네의 작은 불빛 하나를 고쳐줌으로써 재설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다시 켜진 전등처럼 새로운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광호가 동네 상가의 낡은 간판을 고쳐주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나선 후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광호 전기라는 작은 간판의 주인이자 곧 그 자신의 빛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광호는 작업복 대신 튼튼한 면바지와 활동하기 편한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정숙 씨가 닦아준 낡은 공구 가방을 들었죠. 첫 주문이었던 아파트 베란다 전등 수리를 시작으로 그의 일거리는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부장님, 우리 가게 창고 스위치가 고장 났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집 보일러 전원이 가끔 깜빡거리는데 그것도 전기 문제일까요? 공장에서 고압선과 복잡한 회로를 다루던 그에게 동네의 작은 전기 문제는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게다가 그의 경력과 기술력은 소문을 타면서 단순히 고치는 수준을 넘어 집안의 효율적인 전기 설계까지 조언해주는 전문가로 입소문이 났죠. 이광호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겪었던 모욕감은 공교롭게도 다른 동료 퇴직자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당했던 외주직 차별이나 퇴직 만찬 소외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광호는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외주 파견직 동료들과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 역시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거나 이광호처럼 존재의 삭제를 경험하며 깊은 고립감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삼겹살집 구석에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장님은 그래도 기술이라도 있으시니 다행이죠. 저희는 모 회사에서 하던 일이 전부였는데 한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광호는 조용히 그들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형님들, 이광호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릴 버린 건 회사지만 우리의 기술은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그는 자신이 겪었던 퇴직식에서의 모욕과 그 이후 겪었던 재취업의 좌절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김밥집 간판을 고쳐주며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죠. 회사 시스템에서는 정규직 아니라고 우리를 삭제했지만 동네에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해줍니다. 불 켜주니까
고맙다고 따뜻한 김밥 한 줄이라도 주잖아요. 우리가 공장 대신 골목에 불을 켜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동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광호의 말처럼 꺼진 공장 대신 켜야 할 골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광호는 퇴직자 모임을 통해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각자의 전문 분야 배관, 용접, 기계 정비 등에 맞춰 동네 기술 연합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간판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모여 서로의 일감을 나눠 가지고 이광호 전기처럼 각자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의 일은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늦은 저녁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그가 고쳐준 가게의 간판들이 하나둘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닭꼬치 가게의 붉은 불빛, 미용실의 회전등, 그리고 김밥집의 완벽한 김밥 두 글자까지. 그 불빛들이 밤의 어둠을 걷어낼 때마다 이광호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빛이 번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광호가 새벽까지 작업할 것을 알고 정숙 씨가 직접 싸온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밥솥에서 막 퍼담은 따끈한 밥 냄새와 정성껏 볶은 제육볶음의 매콤달콤한 냄새가 이광호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정숙 씨는 도시락 뚜껑을 덮어주며 이광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요. 예전 공장 다닐 때보다 훨씬. 이광호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회사 불 켜졌지만 지금은 내 삶의 불을 켜고 있으니까요. 정숙 씨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광호는 회사에서 잃었던 직함과 명예 대신 동네 사람들의 진정한 신뢰를 얻었고 아내의 진심 어린 인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얻은 새로운 질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아니었습니다. 이광호는 자신의 손끝의 가치와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불을 켤 줄 아는 이 동네의 진정한 등불이었습니다.